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의 오수환 교수입니다. 2022년 1회 문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IPv 주소 체계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1번 문제인데요. 이 IPv 주소 체계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IPv4와 IPv6라고 하는 이러한 주소 체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IPv4라고 하는 주소 체계는 32비트로 구성되어 있죠. 과거에는 이 IP 주소가 2의 32승계, 약 42억 개 정도 되는데 그거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 또 전 세계의 뭐 이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이 이렇게 더 발전하게 됨으로써 많은 전자제품들이 IP 주소를 가져야만 작동할 수 있는 이렇게 돼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IP 주소를 쓰기에는 32비트짜리 가지고는 너무 모자르다. 이래가지고 IPv6라고 하는 주소 체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IPv6의 기본 헤더라고 하는 것은 40바이트예요. 이 IPv6는 주소 체계가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페이로드가 2의 16승의 길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IPv4와 IPv6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IPv4는 제가 서두에 소개했다시피 32비트예요. 그런데 IPv6는 이 32비트의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128비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결국은 2의 128승계의 주소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말이 2의 128승계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가 돼서 전 세계의 모든 이런 국가들이 IP 주소를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개한 대로 IPv4는 42억 개, 2의 32승이니까 42억 개의 주소의 개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표시 방법은 얘가 32비트가 어떻게 표시됐냐면 8비트짜리 4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IPv6는 16비트 8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8비트 4자리, 16비트 8자리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소의 종류를 좀 보세요. 주소의 종류를 보면 IPv6는 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트와 브로드캐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IPv6는 유니, 멀티, 애니캐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가 나오면 IPv4 주소 체계고요. 애니캐스트가 나오면 IPv6 주소 체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얘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이 주소의 종류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IPv4는 IPsec이라고 하는 보안 프로토콜인데요. 이 프로토콜을 별도로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IPv6에서는 IPsec 프로토콜을 확장 기능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보죠. IPv 주소 체계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IPv6의 헤더는 32옥텟을 갖는다. 아니죠. IPv6는 40바이트를 간다고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고 1번은 무조건 틀렸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IPv6는 주소 자동 설정 기능을 통해 손쉽게 이용자의 단말을 네트워크에 접속시킬 수가 있다. 또 IPv4는 호스트 주소를 자동으로 설정하며 유니캐스트를 지원한다. 우리 앞에서 IPv4는 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트와 브로드캐스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유니캐스트를 지원하는 거 맞지요? IPv4는 클래스별로
네트워크와 호스트의 주소의 길이가 달라요. A 클래스냐, B 클래스냐, C 클래스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IPv6의 패킷에 해당하는 32옥텟의 고정 길이를 갖는다.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입니다. C 언어 문제네요. C 언어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실행 결과는 어떠냐? 우선 include studio h와 stdib.h라고 하는 헤더를 사용했네요. 그 다음에 배열을 보니까 얘는 이행 3열짜리 배열을 사용했어요. 이게 array 이행 3열이다 라고 앞에 게 행이 되고요. 뒤에 게 열이 됩니다. 위에 이 int main void 이건 무슨 말 나오든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int p하고 포인터에 지금 배열을 선언을 했고요. array arr 배열을 포인터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 포인터는 arr이라고 하는 배열의 시작 번지를 갖게 되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소스를 우리가 봤으니까 이제 한번 이 소스를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 배열은 이 배열 같이 이행 3열짜리 배열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행 3열짜리 배열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0행 0열에는 1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1행 2열에 6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포인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별표라고 하는 것을 쓰면은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1, 2, 3 이런 내용을 참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AND가 붙으면 그 주소값을 참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배열이 100번지다 이랬으면 이 AND를 붙이게 되면 100번지의 주소값을 반환받는, 참조하는 이러한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자, 그러면 P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는 ARR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으니까 ARR의 0번은 P의 0과 같아요. ARR의 1이라고 하는 것은 P의 1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서 P의 0 플러스 1이다. P의 1 플러스 P의 배열의 1 플러스 2다라고 하는 어때요? 내용이죠. 그런 내용 값들을 계산해야 되니까 어때요? P의 0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A의 0, 1, 즉 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가 된다. 이런 소리죠. 그 다음에 A의 1, 2다. P의 1, 2다.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A의 1, 2인 즉 6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더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 더하기 6은 8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P의 1번 방은 ARR의 1이에요. 그러면 P의 1번 방 더하기 0번 방은 1행 0열이니까 1행 0열이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11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5가 되겠죠. 그러니까 4 더하기 5는 9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소수에서 앞에 것은 8이 되고 뒤에 것은 9가 된다라고 하는 이 소스를 좀 분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 보죠. 자, 그러면 이 다음 C 언어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실행 결과는 어떠냐? 얘는 우리가 앞에서 얼마가 나오는 걸 봤어요. 8이 나오는 걸 봤죠. 그러니까 여기서 8이 출력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나오는 걸 봤죠? 얘는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9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얘는 9가 출력이 된다. 결론은 프린트 F문에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얘는 8이 찍히고 얘는 9가 찍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하고 9가 있는 것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아주 좀 이 포인터를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C 언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이 포인터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C 언어에 대한 포인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떠냐? 8하고 9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죠. 이 63번에 OSI 7 레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OSI 7 레이어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OSI 7 레이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거 무조건 외우시면 안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물리 계층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응용 계층까지 전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게 문제풀이 강좌가 아니고 통신을 강조한다든지 7 레이어의 특강이다 이러면 OS 7 레이어만 가지고도 진짜 한 2, 30분 이상을 강의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의 분량이라 여기서는 강의를 7 레이어를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앞에서 가서 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신뢰성 이 단어가 꼭 떠오르셔야 돼요. 신뢰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선 여러분들 가정이나 이런 가서 컴퓨터가 이렇게 세 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에 랜 카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공유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기로 인터넷을 이렇게 연결하겠죠. 요것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랜의 세상이죠. 랜 네트워크인데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 C라는 컴퓨터가 서로 인터넷 바깥으로 안 나가고 이 랜 세상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1계층인 물리계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이 물리계층은 뭐냐면 이 하나의 컴퓨터가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쓸 수 있겠니? 이런 물리적인 하드웨어들의 이런 특성들을 설명하는 게 물리계층이에요. 그럼 여기 물리계층에서 하드웨어가 준비가 됐으면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뭘로 주고받냐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프레임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 프레임은 어떤 거냐면 HDLC라고 하는 이러한 프레임이에요. 이러한 블락이에요. 그래서 이 HDLC의 블락을 가지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또 ABC라고 하는 컴퓨터는요. 여기에 랜 카드라고 하는 게 지금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랜에는 반드시 맥 주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맥 주소는 이 랜 카드의 고유 번호예요. 그래서 이 맥 주소를 가지고 서로 A, B, C가 통신을 서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신뢰성 있게 오류도 제어하고 이런 신뢰성이 있다는 것은 서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HDLC, 플레임, 맥 주소 이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신뢰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겠습니다만 전송 계층이라는 거 있죠. 이 전송 계층도 신뢰성이에요. 얘도 신뢰성인데 그렇다면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의 신뢰성과 전송 계층의 신뢰성은 뭐가 다르냐? 얘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 랜 세상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외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인터넷 세상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라우터를 통과하게 되면 이게 라우터라고 한다면 이 라우터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외내 세상이 되는데 이 외내 세상의 신뢰성을 따질 때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에서 UDP와 TCP라고 하는 TCP로 하죠. TCP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서 서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외내 세상에서는 전송 계층이고 랜의 세상에서는 어때요? 이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자료를 보면
이게 HDLC라고 하는 프레임이에요. 이 HDLC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여기 플래그라고 하는 양쪽에 플래그 신호가 있고요. 이 플래그 신호는 0, 1, 1, 1, 1, 1, 0 이런 신호예요. 그 다음에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이 정보부라고 하는 게 있고 FCS라고 에러를 체크해주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 LLC라고 하는 게 있는데 로컬 링크 컨트롤이다 라고 하는데 얘는 IEEE 802.2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토콜이에요. 이 LLC 계층에서 두 장비 간의 링크를 설정하고 여기 프레임을 송수신하는 방식과 상위 레이어의 프로토콜의 종류를 알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PPP는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이다 라고 해서 점대정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3계층 프로토콜을 캡슐화시켜서 전송하는 이러한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LLC, PPP, HDLC 얘네들은 전부 어때요?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OSI 7 레이어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뭐냐? 바로 이 HTTP라고 하는데 이 HTTP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응용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얘는 TCP의 80번 포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FTP다. 그럼 파일을 주고받을 때는 뭐 21번 포트를 써라. 이런 것들은 전부 응용 프로토콜에서 응용 계층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이 HTTP가 되겠다. 얘는 어때? 응용 계층에서 우리가 인터넷 쓸 때 이거죠. 뭐 www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토콜을 이야기할 때 HTTP 80번 포트를 사용해요.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다음에 64번 문제입니다. C 언어에서 두 개의 논리값이에요. 하나라도 참이면 1을, 모두 거짓이면 0을 반환한다. 자, 00이면 0이다. 01이면 1이다. 10이면 1이다. 11이면 1이다. 이거거든요. 이것은 OR이라고 하는 것을 뭐 강의 들으시는 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1번 기호가 OR이고 지금 2번이 뭐예요? AND죠. 자, 강의 자료를 한번 보면 자, OR이라고 하는 거예요. OR 연산은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거죠. AND 연산은 둘 다 참이어야 1이 되는 거죠. 별표, 별표. 얘는 거듭 제곱을 이야기하고요. 얘는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면 0이고 0이면 1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니까 얘는 뭐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는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1번에 5R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IPv6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또 IPv6가 나오네요. 자, IPv6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시 방법은 8비트 네 부분이다. 8비트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뭐예요? IPv4에 대한 이야기죠. 또 얘는요. IPv6라고 하는 것은 16비트 어때요? 8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16 곱하기 8 하면 128이 되니까 128짜리로 표현이 돼요. 2의 8, 128승계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급별, 서비스별로 패켓을 구분할 수 있고 품질 보장이 용이합니다. 또 확장 기능을 통해서 IPsek이라고 하는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의 표시 방법은 8비트씩 네 부분으로 10진수로 표시한다. 이것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IPv4의 주소 체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바의 예외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자바의 예외 처리는요. 프로그램에 돌아가다 로직에 에러가 나면 그 에러를 발생시키지 말고 뭐 이렇게 다른 메시지를 연결해줘라 라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죠. 자바의 예외는 실행 도중 오동작이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우리가 익스펙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코딩을 잘못해서 문법적인 에러가 났다 이러면 예외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아예 에러를 내버리잖아요. 컴파일 오류로 걸러집니다. 예외는 사용자의 잘못된 입력이나 배열의 인덱스가 배열의 크기를 넘어가는 등 사건에 의해서 프로그램 실행 중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수를 0으로 나눈다. 그럼 디비전 바이 제로 에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거죠. 배열의 크기보다 큰 인덱스를 쓸 경우, 정수를 읽는 코드가 실행되고 있을 때 문자가 들어온 경우, 뭐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 이럴 때 예외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보면 자바의 예외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문법의 오류로 인한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컴파일러가 걸러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아니다. 뭐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조로 뭐 오동작이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행 시간 동안에 발생한 오류, 배열의 인덱스의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존재하지 않은 파일을 읽으려고 하는 경우, 뭐 이럴 때의 예외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죠. 자, TCP/IP 계층에서 IP의 동작 과정에서 전송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오류의 정보를 전송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뭡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얘는 지금 IP의 동작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자, IP, 우리가 IP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트랜스포트 계층 다음에 물리 데이터 링크 계층 다음에 뭐예요? 네트워크 계층이잖아요.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 IP를 처리하는데 이 ICMP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이 TCP/IP, ICMP는 TCP/IP에서 IP 패킷을 처리할 때 발생되는 문제를 알려주는 프로토콜입니다. IP에는 오로지 얘는 그냥 목적에 도달시켜주도록만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정상적으로 목적지의 호스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IP에서 통지에 성공되었다고 종료되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나 만일 전달해야 될 호스트가 상대방 호스트가 꺼져 있거나 선이 끊어져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패킷을 전달을 의뢰한 출발지 호스트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야 되지만 IP에는 그러한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IP의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서 바로 ICMP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토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ICMP는 해당 호스트가 없거나 해당 포트에서 대기 중인 서버에 프로그램이 없는 등 이런 에러 상황이 발생할 때 IP 헤더에 기록되어 있는 출발지 호스트로 이러한 에러의 상황들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내주는 역할. 그래서 이러한 에러 상황에 대한 뭐 이런 걸 우리가 에러 메시지나 코드라고 보면 받게 된 출발지 호스트에서는 목적지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에러 메시지는 뭐 distinct unresearched다, researchable이다라고 하는 이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뭐 time excessed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도착하지 못했어요. 뭐 이런 메시지가 되겠다. 이건 뭐 굳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건 없고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요. TCP/IP 계층에서 IP의 동작 과정에서 전송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오류의 정보를 전송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뭡니까?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다. 즉 ICMP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좋은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모듈 간의 결합도와 응집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결합도와 응집도,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이 결합도와 응집도는요, 뭐 거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모듈은 이 결합도와 응집도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객체 지향으로 갈 때 이 결합도와 응집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를 보면서 결합도와 응집도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결합도에는 컨텐츠 커플링, 즉 내용 결합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통 결합도, 외부 결합도, 제어 결합도, 자료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그 다음에 자료 결합도라고 하는 이러한 결합도가 있어요. 이 결합도가 크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결합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결합도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도가 강하다는 것은 결코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게 없으면 내가 실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거에 의존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결합도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듈 내부에 있는 변수나 기능을 다른 모듈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결합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모듈이 직접적으로 다른 모듈의 내용을 참조할 때 듀 모듈의 내용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걸 우리가 내용으로 결합됐기 때문에 내용 결합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공통 결합도, 외부 결합도, 이런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스탬프 결합도라고 하는 거 보시면 듀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배열이나 객체의 구조 등이 전달되는 결합도, 이렇게 스탬프 결합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자료 결합도가 있다. 그런데 얘를 우리가 자주 나오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첫 글자만 따서 내공외제 쓰자 이렇게 외워주세요. 내공외제 쓰자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내가 가장 강한 거고요, 자가 가장 약한 거다,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응집도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우연적 응집도부터 시작해서 논리적인 응집도, 시간적인 응집도, 절차적인 응집도, 통신적인 응집도, 순차적인 응집도, 기능적인 응집도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시간적 응집도와 순차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적 응집도는 연관된 기능이라기보다는 특정 시간에 처리돼야 되는 활동을 한 모듈에서 차례대로 처리해야 될 경우의 응집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어에 여기는 좀 차례대로 순차적이다라는 말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 순차적이다 하니까 그게 순차적 응집도인 줄 알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순차적 응집도는 모듈의 한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값을 다른 활동이 사용할 경우에 차례대로 보는 이러한 응집도가 순차적 응집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집도를 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좀 재미난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냥 썰렁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웃으면서 들어주시면 시험장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제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썰렁한 말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연히 논리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논리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요. 또 절차도 복잡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통신으로 공부를 해서, 통신으로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차례대로 공부해요. 순차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기능이 익혀졌더라. 이런 재미없는 얘기지만 그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쉽게 암기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연히 논리를 공부하려고 했어요. 시간도 없고 절차도 복잡해서 통신으로 순차적으로 공부했더니 기능이 익혀졌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만 아시면 응집도는 끝났습니다. 또 응집도는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강한 거예요. 우연적 응집도가 가장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논리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절차도 복잡해서 통신으로 차례대로 공부했더니 기능이 익혀졌더라 라고 하는 이 말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응집도 문제 나왔을 때는 금방 찍을 수 있다, 골라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죠. 자, 한번 해볼까요? 우연히 논리를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시간도 없고 절차도 복잡해서 통신으로 순차적으로 공부했더니 기능이 익혀졌더라. 어때요? 응집도 다 외워졌지요. 또 여기서 하나 제가 사자성어 하나를 또 만든 게 있는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응고결조다 라고 하는 사자성어예요. 얘는 무슨 소리냐면 응집도는 높아야 되고 결합도는 낮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자성어 아닌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응고결적 이것만 외우시면 뭐 응집도와 결합도 나올 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응집도는 높아야 되고 결합도는 낮아야 됩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고결적 하나면 얘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응집도와 결합도 내공외제 쓰자. 우연히 논리를 공부하려면 시간도 없고 절차도 없고 통신으로 차례대 순차적으로 공부했더니 기능이 익혀졌더라. 이렇게 되면 응집도와 결합도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끝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응고결조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응집도는 높고 결합도는 낮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과 같은 형태로 69번 문제입니다. 임계구역의 접근을 제어하는 상호배제의 원칙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예요. 얘는 보니까요. 세마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마포가 뭐냐 한번 살펴보면서 세마포 알고리즘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 하나를 따왔어요. 이거 간수 아저씨인데요. 지금 양쪽에 기차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기차가 같이 들어와서 이 간수 아저씨가 없다면 어떻게 사고 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대들락이 걸리는 거예요. 충돌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간수 아저씨가 야, 너는 멈춰. 너는 들어와. 지금 깃발을 양쪽에서 열심히 흔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로 충돌나는 현상이 없겠죠.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신호다라는 이러한 의미죠. 그러니까 너는 서, 너는 와. 이게 바로 세마포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옆에 제가 지금 알고리즘을 좀 쉽게 쓰려고 자원 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자원 R은 현재 S가 1인 상태예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원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S가 1이라면 사용 가능해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얘는 이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딱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P연산을 하게 됩니다. P연산을 하게 되면 어때요? S가 1에서 1-1이니까 S는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면 이 P연산은 어떻게 돼요? 사용 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용 중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볼 일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V연산을 해요. 그러면 0에서 1을 더하니까 S가 1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사용 중이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지하철에 공중화장실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지하철에 공중화장실이 바깥에 어때요? 사용 가능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내가 이제 볼일을 보려고 좀 지저분한 얘기라 죄송하네요. 문을 잠궜어요. 그럼 바깥에서 볼 때 어때요? 사용 중이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이렇게 P연산과 S연산, V연산을 해서 이 자원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0이면은 사용 중이고 1이면은 사용 가능한, 이래서 서로 충돌을 피하게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임계 영역을 보호하는 이러한 알고리즘, 이거를 우리가 수신호다
세마포르다. 지금 우리의 그 역장 아저씨가 수신호를 하는 이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S는 S-P 연산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S는 S-1을 하고, 그 다음에 이 P연산이 끝나게 되면 V연산을 해서 S는 S 플러스 1을 하는 이러한 연산이다. 라고 해서 세마포르 수신호다. 라고 하는 이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계구역의 접근을 허가하고 막는 이러한 알고리즘, 이 세마포르, 이 다익스트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모듈이 되기까지 주요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모듈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모듈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기능별로 독립적인 부분으로 분리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야, 너는 입력 모듈이야. 너는 뭐 출력 모듈이야. 너는 처리 모듈이야. 이렇게 나눠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규모가 큰 것을 작게 여러 개로 나눈 게 아니라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의 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모듈은 독립적인 프로그램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함수나 메소드일 수도 있겠죠. 모듈이 되려면 다른 것들과 구분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름이 있어야 부르니까요. 다른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모듈에 호출을 해서 사용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모듈 자체로 재사용이 되는 거죠. 또 독립적으로 컴파일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가 비슷한 함수나 추상화된 자료로 객체라고도 하고 메소드 등이 우리가 모듈에 해당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듈의 기능 되기 위한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능을 가져야 되지요. 독립적인 컴파일이 가능해야 되고 이름이 있어야 되고 다른 모듈 접근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모듈 쓰겠어요? 서로 통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은 다른 모듈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듈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빈 기억 공간의 크기가 20kb, 16kb, 8kb, 40kb일 때 배치 전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배치 전략에는 first fit, best fit, worst fit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게 이 베스트 핏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베스트 핏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들어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메모리의 공간이 적을 수 있게 딱 맞으면 제일 좋겠죠. 예를 들어서 10kg의 메모리 공간에 10kg짜리 프로그램이 들어갔다. 이건 아주 베스트한 거죠. 낭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낭비가 어떻게 하면 적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따져보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퍼스트 핏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요, 주기억 장치에 사용 가능한 공간을 검색해서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할당하는 이러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최적, 베스트 핏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가능한 공간에서 남는 게 가장 적은 거, 딱 맞는 거, 맞춤이죠, 맞춤. 이걸 선택하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워스트 핏은 무조건 메모리 공간이 가장 큰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낭비가 가장 심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럼 이렇게 안 좋은 걸 왜 만들었어?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그건 당연히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다가 급하면 버스만 타는 거 아니에요. 택시도 타잖아요. 그럼 그 비싼 택시 왜 타요? 빠르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메모리 계산 없이 바로바로 들어가려면,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내가 들어갔는데 작아서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큰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워스트 핏이다. 그러니까 이 워스트 핏을 쓰는 이유는 시간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베스트 핏으로 했을 때 17kg의 프로그램을 들어갈 수 있는 곳은 20, 16, 8, 40이 있을 때 어디로 들어가야 가장 공간이 적게 남겠어요? 바로 20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20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뭐냐면 내부 단편화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내부 단편화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kg짜리 메모리가 있어요. 이게 20K예요. 그러면 여기에 17K의 프로그램이 들어갔어요. 얼마가 남았어요? 3K가 남았죠. 그러면 얘는 내부 단편화가 3K가 생긴 거예요. 그럼 외부 단편화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8kg짜리가 있다고 그래 봅시다. 이게 8kg짜리예요. 그런데 17kg가 못 들어가죠. 그러면 8kg는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단편화가 8kg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부 단편화는 들어가서 남은 공간을 따지는 거고요. 외부 단편화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 못해서 패스해서 남는 공간. 이게 바로 외부 단편화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내부 단편화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당연히 얼마예요? 3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3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베스트 핏에 의해서 20K의 적재가 됐다라고 한다면 3K의 내부 단편화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다음 시어노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실행 결과는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앞에는 우리가 대충 보셔도 돼요. 여기 while문이 지금 1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루프를 도는 거죠. 그러면 무한히 돌다가 i가 4가 되면 브레이크,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i를 찍어라. 그러면 뭐 4가 찍히겠네요. 자, 보죠, 우리가. 자, i가 4일 때 빠져나왔기 때문에 4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놓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어때요? i가 4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실행 결과는 어떠냐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예요. 자바 프로그램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요. AI가 B가 같으면 C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니면 else이면 I가 A면 뭐 AI-1을 AI에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또 아니면 AI 플러스 1을 AI에다 넣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좀 C라고 하는 배열에 A라고 하는 게 처음에 들어가겠죠. A가 처음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 D, A, B, C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뒤에 넘겨서 자료를 보죠. 자, A, B, D, A, B, C로 해서 I가 0이면 0을 1로 변경하기 때문에 변경해서 B, D, A, B, C가 돼요. 또 I가 1이면 여기서 I 값이 1이다. 여기서 I 값이 1이라는 건 바로 B를 얘기하는 거죠. 그 B가 되기 때문에 C로 변경을 해야죠. 여기서 B가 되면 어때요? C로 변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C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이 I 값이 2가 되면 A2를 A3로 변경하고 A3이면 A4로 변경하고 A4면 A5로 변경하고 I5는 B 값이기 때문에 C로 또 변경을 해야 되겠죠. A6는 A5로 변경을 하게 돼서 결국은 B, C, D, A, B, B, C, C가 된다. 그래서 B, C, D, A, B, C, C가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B, C, D, A, B, C, C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돼서 이 앞에 요
요 앞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면 뭐 쉽게 요 문제도 어렵지 않게 배열만 이해할 수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개발 환경을 위한 빌드 도구에 대한 빌드 도구가 뭐냐라고 하는 이런 건데 뭐 안트나 마분이나 뭐 그라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한번 우리가 보죠. 자, 우선 빌드 도구에는 소스 코드에서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자동화하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빌드 코드를 사용해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컴파일링, 링킹, 패키징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트라고 하는 것은 아파치 재단에서 개발한 자바의 공식적인 빌드 도구예요. 그 다음에 키브로스라고 하는 건 키브로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인증 암호화 프로토콜이에요. 그 다음에 마브는 안트의 대안으로 개발됐고요. 그라드라고 하는 것은 안트와 마분의 보안으로 된 바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주 빌드 도구가 되는, 요즘 우리 스마트폰 쓰기 때문에 이 안드로이드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라들이다. 이 그라드는 안드로이드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빌드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 건 당연히 얘겠지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3개의 페이지 프레임을 갖는 시스템에서 페이지의 참조 순서가 1, 2, 1, 0, 4, 1, 3일 때 P4 알고, 이 P4라는 게 뭐예요?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가는 것이 먼저 나와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반드시 연필 가지고 가시고요. 연습장 달라고, 아무리 요즘 BCT로 시험을 보시더라도 그 계산할 수 있는 종이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자, 우선 먼저 페이지가 3개니까 하나, 둘, 3개를 그리세요. 그러면 위에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에 1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다 1 들어왔다. 그럼 페이지 교체가 없다. 그러니까 페이지 프레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가 들어왔다. 그러면 1, 2가 되고 얘도 마저 페이지 폴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또 1이 들어왔다, 이번에. 그러면 여기 1이 들어왔으니까요. 1, 2하고 얘는 페이지 교체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0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때요? 1, 2, 0이 되고 페이지 폴트 발생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얘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지워보도록 하죠. 지워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자, 1이다. 그러면 페이지 교체가, 페이지 폴트가 된 거죠. 1, 2다. 페이지 폴트가 됐어요. 그러면 1이 들어오면 여기 1이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 안 발생한 거죠. 이런 식으로 또 0이면 어때요? 0 들어와서 페이지 폴트 발생해서 이제 꽉 찼잖아요. 이제 여기가 문제죠. 4가 들어왔어요. 여기 4가.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빠져나갈 거냐? 1이 제일 먼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1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2가 먼저니까 2가 빠져나가고 1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3이 들어온다. 그럼 누가 나가야 돼요? 0이 나가야죠. 그러니까 마지막엔 413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때요? 413이다.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페이지 교체가 몇 번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의 페이지 교체가 일어났어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C&O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실행 결과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TR20에 코리아가 들어갔네요. 또 STR220에 러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STR1을 포인터 P1이 가리키게 하고요. STR2를 포인트 P2가 가리키게 하네요. 그리고 나서 P2의 2가 STR1로 가게 하고
P1F4가 STR3로 가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여기 STR1에 STR2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STR1 안에 STR2가 들어가니까요. 요 O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STR2면 LOV잖아요. 그러니까 V가 들어가는 거죠. O가 뭐로 변경돼요? V로 변경되는 거죠. 또 여기 STR2의 3은 STR1의 4니까 STR1의 3은 요 A잖아요. 요 A. 그러니까 러브의 E가 뭐로 바뀌어요? A로 변경이 된다. 그래서 LOVA가 된다. 그런데 여기 P의 1의 2는 STR2다. STR1의 2다. STR1의 2라는 거는 자, KOREA니까 0, 1, 2니까 R이죠. 그러니까 STR2는 R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R1의 2 값을 인쇄는 걔를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R이 찍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어때요? R이 찍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실행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파이썬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하니까 보죠. A는 100이에요. 그 다음에 리스트 데이터에는 A, B, C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DIT, 데이터라고 하는 딕셔너리에는 A 값은 90이다, B 값은 95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프린트 리스트 0번방을 찍어줘라. 리스트의 0번방이면 0, 1, 2니까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데이터다. DICT의 데이터에 A가 가리키는 값은 뭐예요? 90이죠. 그러니까 A와 90이 찍히겠네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A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또 데이터에는 90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1번이 정답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다음 시온호에서 정수의 변수 A, B에 각각 1, 2가 저장. 자, 여기서 A는 1이에요. B는 2예요. 그렇다면 이 연산 순서에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선 먼저 괄호가 있으면 괄호하고요. 산술연산, 그 다음에 논리연산, 그 다음 산관론이니까요. 산술연산, 관계연산, 논리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B 플러스 2다. 우리 해설 한번 좀 볼까요? 여기서요. 해설을 좀 볼까요? 자, B 플러스 2다. 이 B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A보다 크냐? 지금 A는 1이잖아요. A는 1이고 얘는 2에다 4되니까 당연히 true가 되는 거예요. 얘는 1이에요. true, 1, 진실이다. 또 A에다가 shift 해줘라. 왼쪽으로 shift 해줘라. 그러면 어때? 001에서 한쪽으로 shift가 되기 때문에 2가 된다. 이런 소리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2는 B와 작거나 같냐? 같으니까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true면 어떻게 되겠어요? and니까 둘 다 참이니까 1값이 반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답은 1번이 나온다라고 하는 1이 나온다. 1번이 아니라 2번이죠. 1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결과값이 0 아니면 1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true냐, false냐만 잘 따져보시고 답을 고르시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또 파이썬 문제네요. 파이썬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을 때의 실행 결과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0번에 대고, 1에 한이고, 2에 민이고, 3이 국이네요. 그러면 for i의 포문을 돌렸어요. 루프 돌려서 프린트 찍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밑으로 쭉 찍겠죠. 뭐 대 찍고 한 찍고 민 찍고 국 찍게. 그 대신 프린트문에서 어떤 뭐 이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어때요? 얘는 어때요? 줄만 바꾸는 거죠.
하고 줄 바꾸고 한하고 줄 바꾸고 민하고 줄 바꾸고 국하고 줄 바꾸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찍히겠지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유닉스의 쉘이다. 쉘에 대한 기능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서 쉘만 알아서 안 돼요. 커널도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보죠. 이 유닉스라고 하는 것은 커널과 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틸리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커널을 우리가 엔진이라고 그래요. 이 엔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드웨어로 인식을 해요.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인데 얘는 이 커널이 하는 것은 메모리라든지 뭐 이런 메모리의 프로세스를 관리해요. 메모리라든지 CPU라든지 이런 리소스라고 하는 자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리소스다. 리소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 커널이. 이 커널의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CPU와 램 아니겠어요? 메모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이러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쉘은요, 명령 해석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쉘이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사용자의 명령을 해석하고 커널로 전달하겠죠. 반복적인 명령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해요. 쉘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 프로세스와 메모리를 관리한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커널이 하는 거죠. 엔진, 그 유닉스의 엔진인 커널이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4번에 보니까 초기화 파일을 이용해서 사용자 환경을 설정하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닉스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체제는 전부 커널과 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커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리소스라고 하는 RESOURC죠. 이 리소스라고 하는 이 자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쉘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의 관리, 리소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에는 뭐 CPU, 램, 뭐 하여튼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장치들 이걸 다 관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는 뭐 파일과 보안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누가 한다? 바로 커널이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쉘은 명령 해석이다,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